다음으로 과학기술 지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으로 먼저 지문이 시작되네요. 이럴 때는 그냥 읽지 말고 질문에 대한 답을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글이 더 쉽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지탱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한데 이어서 읽으면은 다리에 놓이는 부재인 보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든대요.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해서 무게를 지탱한대요. 콘크리트가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중을 더 잘 버티도록 설계가 된대요. 그러면은 이 과정, 이 다양한 방법들이 뒤에 서술이 되겠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어서 읽으면 하중 등의 외력이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이 발생한대요.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잘 아는 학생이면은 더 쉽게 읽혔을 것 같은데 가볍게 설명을 해보자면 부재 바깥에서 외력 바깥 힘이 작용하면은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이 반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응력을 정해주는데 응력은 뭐다?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적어봅시다. 응력은 내력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언어적으로 해설을 하면은 다리 면적당 내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인 인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있고, 이와 반대라 했으니까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등이 있다. 그쵸? 그래서 외력이 증가하면은 응력도 같이 증가를 한대요. 인장응력도 증가하고 압축응력도 증가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증가하지만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 응력인 강도, 이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재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부재에 균열이 간다. 이후에 이것보다도 더 응력이 증가하면은 균열을 넘어서서 파괴된다. 그리고 이 상태가 극한 상태이다. 이렇게 가볍게 읽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그림도 같이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글을 읽으면서 꼭 그림이랑 같이 읽어야 됩니다. 큰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 보가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변형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은 보가 지금 아래로 휘어져서 변형이 일어난 상태구나. 원래 다리는 어떻겠습니까? 받침대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이었겠죠. 다리가 이 모양이었는데 지금 큰 하중이 작용해서 아래로 휜 모습이다. 하중에는 부재 자체 무게 등의 고정된 값인 고정하중, 그렇겠죠. 부재 자체 무게 같은 이런 고유한 고정된 값이 있겠고, 또 구조물 위에서, 지문에서는 다리 위였죠.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등 변화하는 값인 활하중이 있겠죠. 두 가지 하중이 있고 이 둘을 더한 것이 뭐다? 사용하중이다. 하중은 고정하중, 활하중이 있고 이 둘을 더하면 총 사용하중이 된다. 그쵸? 그래서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압축력이 작용하니까 줄어드는 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위에는 압축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아래는 볼까요? 아래는 반대겠죠.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해서 길이가 길어진다. 왜냐? 느리려는 힘이니까. 그래서 길이가 늘어났네요. 위에보다. 그래서 인장력을 늘어났다. 그래서 이 모양이 되는구나. 이해됐죠? 이어서 읽으면은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대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하다 했으니까 윗부분보단 아랫부분이 약하겠다. 아랫부분이 균열이 잘 생기겠다. 그쵸? 그래서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이런 강제 등을 배치한대요. 이렇게 하면은 인장 응력이 대신 부담되고 또 아랫부분이 덜 취약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보강법에는 철근이 있고 프리스트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을 때는 꼭 그림에 표시를 하거나 글을 읽으면서 그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철근이랑 프리스트레스트 이 두 개 말했으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이 이어서 나오겠죠. 우선 철근을 보면은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아래쪽이겠죠. 당연히 인장력이 아래쪽에 적용하니까 아래쪽에 강제인 철근을 배치한 것으로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한다. 왜냐?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더 잘 받으니까. 그리고 철근이 인장력을 대신 저항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중이 계속 증가하면은 이 인장 응력이 인장 강도보다 더 세지겠죠. 철근을 끼웠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뭡니까?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 그래도 균열은 생기는구나. 만능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구성이 저하된다.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될 인장 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상쇄가 되도록 미리 압축 응력을 가한 것이래요. 내용이 잘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아서 계속 읽어볼게요.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죠. 왜 반대냐? 압축력은 가운데로 줄어들려는 힘, 인장력은 바깥으로 늘어나려는 힘. 그래서 이 반대의 힘으로 압축 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 응력은 상쇄된다. 그쵸?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윗 문장 엮어서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거를 만들 때부터 콘크리트 내부에 압축력을 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콘크리트가 힘이 0이라고 한다면 내부 힘이 이 미리 압축력을 가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압축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하중을 크게 줘서 인장력이 가해진다 해도 이게 상쇄가 되겠죠. 인장력이 가해진다. 이만큼 가해지면은 이 남은 만큼은 또 압축되려고 하겠고. 이런 원리로 미리 압축력을 가해 주는구나. 그러면 인장력이 작용을 해도 인장 응력이 생기지 않겠다. 그쵸? 정해진 한도까지. 이런 내용이구나.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면 되고, 이를 위해서 인장 응력이 생기는 부분, 하단이었겠죠. 하단에 고강도 강제를 배치하고 인장을 해서 그 반작용으로 콘크리트에 압축 응력을 미리 가한다. 이때 가해지는 압축 응력을 긴장력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사실 반작용에 대한 이해가 원래 없으면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서 조금 설명을 주자면 강제를 배치합니다. 콘크리트가 있다 하면은 바닥에 강제를 배치를 해. 그쵸? 그러면 얘가 강제를 배치하고 이 강제를 인장을 합니다. 바깥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을 줘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바깥에 작용한 힘, 외력, 그거의 반작용으로 반대로 내력에도 힘이 작용한다. 내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강제를 지금 밖으로 인장하려 하니까 그 겉에 있는 콘크리트는 뭡니까? 그 반작용으로 압축 응력이 생기겠죠. 바깥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이거를 긴장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리 친절하게 서술은 되어 있진 않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고, 만약 이해가 안 된다 해도 그냥 텍스트 그 자체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어서는 프리스트레스트, 이제 초점 1로 넘어왔죠. 철근보다는.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대요. 완전 긴장과 부분 긴장. 완전 긴장은 사용 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강하게 해준 것이래요. 그러니까 사용 하중은 뭐였죠? 고정 하중이랑 활 하중 둘이 합친 거. 이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강하게 준 것이래요. 그럼 만약에 사용 하중이 30이래. 그러면은 이 완전 긴장은 만들 때부터 30보다 약간 큰 압축 응력을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이라는 사용 하중이 적용되더라도 약간 더 큰 압축 응력이 이미 작용을 하니까 그래도 이게 사용 하중이 다 작용해도 결국에는 압축 응력만 작용하겠죠. 왜냐면 미리 가해진 압축 응력이 더 크니까. 근데 만약에 사용 하중이 더 커져, 40, 50이 돼. 그러면은 얘도 결국에는 아래쪽에 인장 응력이 생길 거고 균열이 생기긴 하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완전 긴장은 이때 강하게 준다. 그래서 부재는 압축 응력만 작용한다. 그쵸? 평상시에도 그럴 거고.
부재 압축 응력만 작용할 때 이때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그러니까 부재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는 경우는 뭐다? 압축 응력만 작용할 때다. 그쵸? 하지만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더라도 사용 하중이 계획된 무게보다 커지면 그쵸? 이때 균열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때는 인장 응력이 생기겠죠. 이 상세를 넘어섰으니까. 그러면은 부재의 전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할 수 없겠죠. 이 경우가 아니니까. 이렇게 미리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소음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정 하중만 작용한다는 거는 사용 하중에서 활 하중이 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은 원래 사용 하중으로 맞춰서 제작을 했는데 만약 고정 하중만 작용하는 경우다. 위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압축 응력이 세게 작용하겠죠. 압축 응력이 작용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길이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단부에 강제가 있는데 길이가 줄어들어. 고정 하중만 작용하면.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죠? 아래는 줄어들고 위에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뭐 더 늘어나긴 건 잘 모르겠는데 아래는 확실히 줄어드니까 이렇게 모양이 되니까 이게 소슴이다. 그림으로 이해를 했고, 그러면 부분 긴장은 뭐냐? 완전 긴장보다 작은 긴장을 준 거래요. 읽어보면은 이거는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이때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준 것이다. 그래서 똑같이 해도 부재에 압축 응력만 작용한다. 압축 응력만 작용하면 뭐였죠? 그럼 전 단면이 저항한다. 그쵸,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사용 하중이 작용하면은 뭡니까? 고정 하중 디폴트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할 거야. 그쵸? 그러면은 그게 뭐 초과가 많이 되면 균열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럼에도 철근 콘크리트와 다른 점은 균열 폭이 작대요. 폭이 작다. 그리고 활 하중이 제거가 돼요. 그럼 고정 하중만 남죠. 고정 하중 상태에서는 그것보다는 약간 큰 힘을 이미 압축 응력으로 줬기 때문에 압축되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다리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여도 활 하중이 제거가 되면 이렇게 다시 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회복 가능한 특성이구나. 폐합된다.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고정 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솟거나 수평을 이루게 설계할 수 있다. 그쵸? 완전 긴장은 이게 아무래도 사용 하중을 뭐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 이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대요. 프리텐션과 포스트 텐션. 뭐 영어 접두사만 봐도 프리텐션은 미리 긴장을 주는 방식이고 포스트는 나중에 주는 방식이겠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 프리텐션 먼저 설명해 주네요. 이거는 강제에 인장력을 가해서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타설 설명은 여기 적혀 있고요. 뭐 거푸집 같은데 콘크리트를 부어서 굳히는 거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굳으면 보다 인장을 풀어준다. 그러면은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제가 수축하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의 마찰력으로 전달되어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글로만 이야기보다는 그림으로 이미지로 떠올려 보면 돼요. 봐봐요. 강제가 막대 강제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인장력을 가해서 늘려놔요. 늘려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겉에 이렇게 타설을 합니다. 저는 약간 핫도그가 생각났는데 이렇게 타설을 하고 굳으면은 강제 인장한 거를 없애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났던 거를 힘을 빼면은 안에 있는 강제는 안으로 줄어들려고 할 거야. 그쵸? 이해됐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콘크리트가 타설이 되고 굳은 상태잖아요. 강제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에 고정이 됐는데 안 되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강제가 줄어들려는 힘이 결국 콘크리트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힘 자체가 콘크리트를 안쪽으로 중심 쪽으로 계속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뭐다? 이 전체 콘크리트에도 안으로 압축력이 작용한다.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 이해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고무줄을 늘여놓고 그거를 물에 넣고 얼려요. 얼린 다음에 고무줄의 응력을 제거하면은
고무줄이 돌아가려 하겠죠. 그럼 얼음끼리도 더 붙으려고 하겠죠. 서로 눌리고.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해하는 건 좀 힘드니까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포스트는 뭡니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포스트는 먼저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대요. 타설을 하고 그 난 뒤에 강제를 인장하는 방식인데, 관을 이미 관 정도를 배치해줍니다. 관 뚫고 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게 다 굳은 이후에는 강제를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장시켜요.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상태로 양 끝을 정착 장치로 고정한대요. 장치로 고정을 시킨대요. 늘어난 상태로.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늘어났잖아요. 지금 강제가. 그쵸? 인장된 상태에서 양쪽을 고정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 줄어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강제랑 콘크리트랑 이렇게 붙어있는 이 정착 장치 어떻게 됐습니까? 안쪽으로 누르려고 하겠죠. 서로 당기는 힘. 왜냐면 강제가 줄어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찌부 시키는 것처럼 양쪽에서 정착 장치가 당기니까 콘크리트에도 긴장력이 도입되겠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 콘크리트는 약점 보완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었지만 둘 다 공통점 뭐였어요? 제작 과정에서 미리 부재에 압축 능력을 주는 방법이다. 공통점이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딱히 정리한다기보다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그리고 이해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꼭 머릿속으로 거치면서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텍스트로만 이해하고 글자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과정이겠다. 그림이 있으면은 그림도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읽으면은 과학기술 지문이 조금 편하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10번을 보면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지문은, 이 유형은 저는 보통 속어로 푸는데 확실한 답이 있으면 찍고 넘어가도 되긴 합니다. 1번 강제의 인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1번 선지가 조금 뭔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는데, 강제의 인장 강도가 높은 이유 이런 것도 아니고 강제의 인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 이거는 말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 지문 내에 없었죠.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래쪽에 배치하는 이유, 아래쪽이 인장력을 받으니까. 3번 상쇄되는 이유,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지문에 있었죠. 4번 부분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 균열이 작고 또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 고정 하중만 작용하게 되면 다시 이게 폐합되고 회복성이 있다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한 거죠. 5번 원전 긴장에서 소음이 발생한 이유, 그림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웬만하면 속어로 푸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11번 기억과 니은, 이 방식이죠. 긴장력 도입하는 방식. 프리랑 포스트 공통점 뭐죠? 만드는 과정에서, 즉 직접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압축 응력을 안에 가하는 방식이다. 긴장력이죠. 긴장력. 그래서 11번에 1번 활화중이 작용하기 전에, 그리고 사람, 자동차가 올라가기 전에 제작 과정. 저는 그냥 이걸 제작 과정이라 읽었습니다. 이 작용하기 전에 부재의 긴장력을 가한다. 맞는 말이라 1번 보고 바로 손가락 걸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2번 살펴보면은 강제의 인장력을 풀어서 발생시키는 거 기억, 정착 장치가 서로 당긴 힘 니은이었죠. 수축하면서 전달되는 거 기억이었고, 니은 인장의 굳은 후의 인장 니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될 것 같고, 12번 보기, 이 문제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그리 어렵진 않았고, 이제 과학기술 지문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보기가 나오면은 보통은 이제 지문에서 일반적으로 서술된 것들이 구체적 사례로 보기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기를 정확히 읽고 이게 이 조건이 어디에 해당된다 그거를 떠올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선지를 보기 전에 미리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문 내용에 맞춰서. 저는 그래야 조금 국어 실력도 많이 느는 것 같고,
또 선지에 끌려다니면서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서 중요하게 말한 것들 위주로 미리 판단을 해본다. 선지 읽기 전에. 읽어봅시다. 귀량 A에 설치된 보. 이 보에는 균열이 생겼다. 아, 강도 넘었구나. 그래서 이거 철거하고 새로 만들려는데요. 설치될 보에 예상되는 거는 고정하중음보다 15, 활하중은 15. 그래서 더하면 30. 이게 사용하중이 되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것들의 균열 하중은 다음과 같다. 균열 하중 뭐 설명 읽어보면은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무리가 가기 시작하는 딱 그때겠죠. 그래서 균열 하중을 보면은 철근은 뭡니까? 25죠. 25. 근데 사용 하중이 지금 30이니까 30이면 25보다 큰데? 그럼 균열 생기겠는데, 그쵸? 나 봅시다. 나 완전 긴장이고 35면은 30보단 커. 그래서 뭔가 균열이 생기진 않겠다. 그리고 완전 긴장음보다 사용 하중 기준으로 긴장력을 주니까 얘는 원래 상태에서는 긴장력이 30보다 좀 컸겠다. 그래서 30이 딱 작용해도 압축되는 상태에만 있겠죠. 압축력만 적용하겠죠. 부분 긴장은 딱 30이랑 똑같은데 중요한 거는 얘는 보다 고정하중 기준으로 긴장력을 가한다. 그래서 얘는 15보다 약간 큰 긴장력이 가해졌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완전 긴장 상태는 만약에 사용 하중이 35를 넘어간다면 그때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 둘 다 나랑 다는 지금 사용 하중 아니죠. 뭐 나는 사용 하중이 작용해도 압축되는 상태, 다는 고정 하중이 작용해도 압축되는 상태. 근데 다는 사용 하중이 작용되면은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즉 압축 응력이 상쇄가 다 안 되고 인장 응력이 다시 작용할 수도 있다. 15보다 약간 크다 했으니까 만약에 응력이 30 정도 작용하면은 그거는 압축만 작용할 수 없겠죠.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선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귀량 A에 설치된 보, 균열 난 거죠. 이거는 응력이 강도보다 커진 상황이다. 맞는 선지고, 2번 가방식 철근으로 제작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하중 30이 작용한다면 상당 길이가 짧아지겠군. 그쵸? 25인 균열 하중보다 30이 더 크니까 무리가 가겠고, 그 어떤 상황이 된다습니까? 아래로 휘어진다 했죠. 그거는 또 위에가 짧아지는 거니까 맞는 말이다. 그쵸? 3번 활하중이 25로 늘어난다면 그럼 총 하중이 사용 하중이 40이 되네. 그럼 나방식으로 제작한 보에는 인장 응력이 발생했군. 그쵸? 35를 넘어가니까, 그리고 30보다도 커지니까, 그리고 정확히는 명확히는 35보다 크니까 40이 늘어나겠고, 그러면은 상쇄가 다 안 되고 인장 응력이 발생하겠죠. 맞는 말이고, 4번 활하중이 10kN으로 줄어든다면 다방식 부분 긴장으로 제작된 보는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했군. 일단은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압축 응력만 작용하는 때죠. 지문에서 2번 나왔습니다. 2번. 이 부분이죠. 압축 응력만 작용하고 이때는 전단면이 저항. 그쵸? 이때도 압축 응력만 작용하고 전단면이 저항.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서 읽어야죠. 결국 이 말이 압축만 여기 써놨죠. 압축 응력만 작용하냐? 묻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활하중이 10으로 줄어들면 다에는 압축만 작용할까를 판단해보면 되는데 틀렸죠. 왜냐면은 다방식은 지금 고정 하중을 기준으로 긴장력을 가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고정 하중 말고 다른 하중이 추가되는 경우,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활하중이 더 추가가 되면은 당연히 다 상쇄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압축만 남는 게 아니고 인장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인장력으로. 그래서 활하중이 10으로 줄어든다 해도 뭐 정확한 수치 언제까지 몇 가지 줄어드는지가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으로 줄어든다. 즉 아직 활하중이 존재는 하기 때문에 이게 부재 전단면이 하중의 저항, 즉 압축 응력만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겠다. 해서 4번을 고르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뭐 중요한 거는 부분은 뭐다? 고정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활하중이 추가가 되면은 그거는 압축만 작용하진 않고 인장이 작용하고 또 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고,
5번만 보면 다방식으로 시작했을 때도 활화중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있다면은 다시 폐압되지 않겠죠. 왜냐면 고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때 압축력이 다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다 해서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을 같이 읽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미지들 그려봐도 되고 뭐 엄청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글자만으로 읽지 말고 조금 하나씩 그림을 그려보며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좀 천천히 읽자. 그리고 12번 이런 보기 같은 거는 미리 어떤 선지가 나올지 생각을 해보자. 저는 이런 거는 약간 주관식으로 미리 써보는 연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시험장 말고 평소 공부할 때. 그리고 12번 이렇게 4번 풀면 되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늦어서 보기 풀 때 조금 헤맨 것 같은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